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6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위법은 없었다고 했고요. 아파찬스 논란에 대해선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피의자들을 변호한 적은 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관전평, 검찰 출신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참고인으로 청문회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강타한 이준석 돌풍, 장유유서 논란에 이어서 계파 논쟁까지 등장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특정 계파가 당대표에 뽑히면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가 오겠냐면서 정권 교체 필패 코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김웅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로 출마한 주호영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지 국민의힘 상황 김민아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 국회의 협력을 기대한다,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자, 이런 제안도 냈는데요. 오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슈 티키타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 쓰기 답답하시다고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마스크 벗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요, 당장 6월부터 사적 모임할 때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4명 제한이 없어집니다.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필수입니다. 내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앱에서 자녀 백신 바로 검색해서 당일 예약 가능합니다. 당일 백신 접종 가능하다니까 빨리 맞고 우리 마스크 벗고 만나자고요. 자, 백신 접종 마치신 분들 접종 후기 좀 들려주십시오. 아팠어요 얘기해도 됩니다. 안 아팠어요 얘기하셔도 되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7명이 나왔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줄어들자마자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가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무려 191명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네.
비수도권의 경우 전날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발 확진자 계속 늘고 있어요. 네, 특히 대구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확진자 중에 일부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서 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 코로나19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 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차만 접종해도요. 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는데요. 접종자가 만약에 4명 있다라고 하면 12명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접종 간격에 따라서 2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한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6월부터는 면회객 혹은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식당, 카페 이런 데도 좀 달라지나요? 네, 그 1차 접종자는 그 실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3,600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에는 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방침입니다. 9월부터는요? 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빨리 백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 함께 했죠? 네, 오차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122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동맹이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 대통령 앞에서 또 내가 좀 존재감을 보여야 돼, 이런 야당 대표들이 꼭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두 대표는 이번 방미에서 백신 협상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5만 명의 군인에 대한 백신이 확보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확보가 안 돼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네, 같은 주장을 하면서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 생산이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다라고 격하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조치가 꼭 필요하다라거나 탈원전 정책도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 문제도 심각하다라며 가상화폐 문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 전시작 정권 환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했고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 한미 연합훈련의 취소 혹은 연기를 활용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의 마침표이자 하이라이트 격인데요. 그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를 친정부 인사로 규정하고 있고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호수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개인 비위 의혹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이 국민의힘의 정치 편향 주장도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이 검찰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고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초선 영선 바람이 거셉니다. 그런데 친이계가 주호영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문건이 나왔어요. 네, 옛 친이 비박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 이 국민통합연대라는 단체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주호영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문건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문건은 국민통합연대가 지난 25일 이 지역 조직의 긴급 중앙임원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보낸 문건인데요. 네. 해당 문건에는 당대표 후보로 주호영 의원을, 이 최고위원 후보로 조혜진, 배현진 의원과 이 정미경 전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니 협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친이계가 김은혜 의원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전 대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기자들의 수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갔습니까? 네,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고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이어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과 북한에 대한 논의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동선이나 접촉 대상자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미국이 북한의 접촉을 제의한 뒤 북한이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한미 정보기관 간의 이 상황 판단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정보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 오전에 뉴욕으로 일단 출국했습니다. 네. 고 손정민 씨 유족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유족이 오늘 유가족 입장문을 내서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손정민 씨 유가족 측은 친구 A 씨의 행동에 의심이 가는 점들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해서는 실종 당시부터 사고로 보고 수사를 부탁을 했지만 그 유일한 관련자인 A 씨에 대한 조사가 늦어졌다라며 게다가 실종 당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는 A씨 휴대전화를 찾는 데 중요한 증거인데 실종 15일째나 제출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이 고인의 양말에 묻은 흙이 강변에서 10m 정도 떨어진 물속의 진흙과 유사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친구 A씨가 당일 입은 옷에 묻어있던 흙의 성분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지금 의혹만 난무하고 있고 정확하게 좀 밝혀지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하네요.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시간을 내서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박삼구 전 금우 아시아나 회장 기소됐습니다. 네, 이 박상구 전 금우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이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박상구 전 회장에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 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박상구 전 회장은 이 스위스 회사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 2015년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서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죠. 그리고 또 액수도 다르겠지만 박삼구 회장은 기소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SK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했는데 네. SK 2인자가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대표이사는 분식회계로 기소됐어요. 비슷한 건이거든요. 배임해가지고 장부를 또 조작해가지고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의 대물림, 편법 대물림 이 문제는 좀 검찰이 명확하게 조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물림 반대합니다. 편법 대물림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물림 사건 계속 있습니다. 대형견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소형견도 이렇게 큰 개한테 물리는 사건들이 있는데 네. 개물림 사건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반대합니다. 개 주인님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펌 대표가 있었는데 신임 변호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6개월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이 변호사가 로펌 대표 B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성폭행은 수차례 이어졌다라고 그 A 씨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초임 변호사 A 씨가 취업 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월도 안 되는 초임 변호사를 고용주가 사장이 선배 법조인이라고 데려다가 알려준다면서 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고용주이고 또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결국 한 달간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B 씨는 A 씨에게 퇴사 대신 무급휴직을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에 또다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A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B 씨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또 만남을 시도하자 A 씨가 지난해 12월 B 씨를 고소했고요. B 씨는 이후 혐의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고소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로펌 대표는 숨진 채 발견됐네요. 네, 로펌 대표 B 씨는 오늘 오전 4시 7분쯤 서초구 서초동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서를 발견했는데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해경이 지난달부터 어촌과 섬에서 그 양귀비, 이 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번 단속을 통해서 텃밭에 이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19주를 압수했습니다. 예. 이 14명 가운데 80대 A씨는 양귀비를 93주나 이 다른 작물과 함께 재배를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이 양귀비는 50주 미만을 재배하면 그 형사 입건 없이 압수만 돼서 폐기가 되는데 나머지 13명은 이에 해당해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은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 주려고 했어요. 개 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키우는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 한 주도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벌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에서 도쿄올림픽 취소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 일본의 진보 성향의 유력 일간지인 그 아사히 신문이 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이 이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취소가 낫겠다고. 아사히 이렇게. 신문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주의 상황을 판별해 올림픽 개최 중지를 결단해달라라고 밝혔고요. 이 선수들을 생각하면은 좀 그 개최 취소는 피하고 싶지만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며 일상의 삶을 지탱하고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감염의 확대가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변이의 출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적격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이렇게 연기된 것이 몇 개 캐나다와 호주 같은 나라가 우리는 올림픽 보이콧하겠다. 안전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런데 네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 도쿄올림픽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한 나라인데요. 북한입니다. 네, 그렇죠.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혜숙님께서 대물림 개물림 역시 라이망 주진우 라이브 주미더머니 네 아닙니다. 저 부의 대물림 편법 대물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개물림이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쇼미더머니 아닙니다. 네. 1267님께서 남편이 아재 백신 맞았어요. 3일간 낮에는 활력 넘치고요. 밤에는 오한에 시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괜찮아요. 0235님께서 백신 3월에 1차 접종했는데 처음 8시간 괜찮다가 이후 4시간 동안 끙끙 앓았어요. 무슨 좀비 있잖아요. 좀비였어요. 타이레놀 2알 먹으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백신 맞고 12시간 이후에는 멀쩡해졌습니다. 멀쩡해졌어요. 얘기합니다. 소소님 오늘 엄마 모시고 백신 맞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맞으시고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따끔하지도 않다고 좋아하시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웃으면서 나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편하게 맞고 젊은 사람들은 아파요,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응급실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8617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자녀 백신 있어서 예약해서 아재 백신 맞게 됐습니다. 너무 신나는데 혹시 준비물 있나요? 아, 그래요? 아우, 부럽네요. 신분증 필요하고요. 백신 접종 확인 문자만 들고 가면 된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4710님께서 백신 맞기 전에 고기 많이 먹고 포도 많이 먹으면 안 아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으신 분들 진짜 그런가요? 백신 맞기 전에, 주사 맞기 전에 고기 많이 먹고 포도 많이 먹으면 안 아프다.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네. 6871님께서 아스트라 2차 접종한 의료인입니다. 1차 때 근육통이 있었지만 2차에는 증상이 많이 적었습니다. 1차에 아팠다는 분들 2차 때는 그냥 쑥 지나간답니다.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은 의료인이 2차가 덜 아팠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미리 맞았던 다른 병원 직원들도 1차 때보다 덜 아팠다고 하네요. 다른 백신들도 잘 맞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 정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 유튜버들, 이상한 소리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힘듭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그리고 항상 국가, 그리고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의료인들에게 감사함 전하고 싶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중 수도권 도로 상황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간대인데요. 먼저 작업 여파받는 곳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 부근 4차로입니다. 오전부터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오후 교통량 크게 늘면서 현재 서운 분기점부터 3km 구간 작업 여파 크게 받고요. 서울 쪽 정체는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거의 전 구간이라 할 수 있는 일산 나들목부터 송내까지 19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판교 분기점 일대와 안현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2km 구간 더딥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남안동 부근의 극심한 정체 1차로가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서고요. 서울시내 청담대교 북단 쪽 2차로도 사고로 차단돼 있어 정체 극심합니다. 끝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월계 1교 부근의 작업 때문에 도로 시작되는 성수 분기점부터 월계 1교까지 40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조용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야당은 후보 지명부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오수 후보자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김오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이 되면 임기가 2년이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한 1년 정도를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그 지점에서 검찰총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야만 대통령 선거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검찰이 이 어느 정권하고 상관이 없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총장 지명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오늘의 청문회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또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 김오수 총장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몇 가지 논란들,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주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꼽히는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인데, 김오수 후보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차관을 했고 굉장히 많은 그 자리에 하마평이 올랐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때만 잘 나갔습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잘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제 특수부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 1부장이었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이제 했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총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이제 이 능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권하고 상관없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분이 총장을 맡게 되면 어느 한편의 어떤 편을 들어서 검찰권을 행사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자기 강단과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야권에서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 3명을 계속해서 지금 보좌를 하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직 후보에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현 정권하고 이제 이렇게 가까워 보인다. 가까워 보인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총장 취임되고 나서 검찰총장 본연의 일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야당의 우려가 그냥 단순히 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네.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네. 헌법기관으로서 검찰총장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을 운영해야 하는 그 검찰의 총대장으로서 검찰총장 이런 본인의 입장을 얼마만큼 이렇게 충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경진 의원 얘기에 좀 동의합니다. 여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핵심 논란으로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지금 약간 불거졌습니다. 라임 보고를 받다가 라임 변호사로 간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어요. 사실 조금 좀 그 부분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법무부 차관이 검사 사표를 내고 정무직으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선임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건을 안 맡았은 게 훨씬 좋았겠죠.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본인이 여러 루트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된다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체의 지휘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피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어떤 전관 예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엄정하게 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져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총장이 돼서 전관 예우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검찰 고위직으로 나가서 바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그렇게 또 수사를 하고 뭐 역할을 하다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요. 네.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라도 이제 이 변호사 일을 거의 안 하는 게 이제 관례다시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2년은 쉬어야 되고요. 네,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을 했던 고위직 분들 네. 또 요번에 지금 이용구 차관처럼 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다든지 이런 법무부 내 검찰국장이나 법무실장 이런 분들도 그만두고 나와서는 어차피 대부분 연금이 나오니까요. 예. 한 2년 정도는 그냥 변호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 개선안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법사위원들이 이런 법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김경진 의원 지적 예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본인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차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법을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저기 인사청문회마다 증인을 불러야 된다, 참고인을 불러야 된다. 그런데 이 증인과 참고인이 제대로 지금 합의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번 청문회가 조금 맥이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 인사청문회 증인제도, 인사청문회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증인이나 참고인 잘 안 받아주는 것은 여당이 저는 100번 잘못했다고 봐요. 아, 그건 여당이 잘못했습니까? 네, 그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뭐 여당의 독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자기 편에게 분리할 것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안 부르겠다. 이건 회의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보수 야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과거 자신들이 여당할 때는 자신들의 어떤 이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인 채택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지만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여당인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이 증인 회피 이 자세는 대단히 비판받아도 마땅하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당에 대해서 이 국민 여러분께서 표로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표의 심판이 왜 나와요? 청문회 문제에서. 아니 잘 못하니까요. 네. 그리고 당연히 증인하고 참고인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못 부르게 했으면 국민들이 심판해야죠. 이건 갈아야지. 김경진 의원님, 민주당이 그렇게 못합니까? 아니 최소한 이 이슈만 가지고 보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국이라든지 조국 사태 이후에 세상에 정경심 교수 징역 1심에서 4년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항소심 대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런 상황 사건을 놔두고도 검찰개혁하자고 서초동 가서 촛불 들었던 게 지금 민주당 세력들 아닙니까? 당연히 표로서 심판해야죠. 자,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또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이러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정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권을 묶는 어떤 규정을 만든다 또 이렇게 김경진 의원님, 정권의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그러면 정권에 대한 수사 못했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수사하는 검사들마다 인사 이동으로 날려버렸고, 한동훈 검사장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이 검찰 수사권 남용이라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서초동 가서 촛불 시위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물러가라고 이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또 이 본회의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총장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정권이 무슨 방해 공작을 하든지 간에 온몸을 가지고 이걸 막고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최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제가 왜 김오수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번 찬성의 의사를 얘기하냐면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김오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이나 자기 강단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역할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외압에 조금 시달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있었는데 외압에 시달렸을까요? 근데 이게 검찰 역할을 총장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법무부 차관 한 사람이 검찰 전체는 아니고 법무부 전체도 아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국장도 있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 권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검 참모들인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 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들로 포진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총장 말도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보면. 김오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법무 행정에 관한 부분들이고 네. 실제로 국회에 있어 보면 이 법무부 차관은 이게 여기저기 법무부 산하기관들 청사 짓는 것, 예산 확보하는 것 이런 실무적인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지. 예? 아까 그 나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차관했을 때 보고 받았냐라고 전주혜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예?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무를 알아요. 이게 차관은 이게 실제 이 어떤 실무적인 그러니까 법무 행정의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일은 실제로 보고 안 받았을 확률도 대단히 큰 거예요 보면.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김오수가 차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재인 정부의 이 법무 행정 또 윤석열이 보호를 받고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럼 그렇게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안 할 거예요. 주진우 기자께서 이게 잘못된 시각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시각이라뇨.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에 네. 검찰의 인사를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검찰이 내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건 장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실질적으로 안 받는 거죠. 안 받는다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제 후임 총장이 들어서면 이게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임명되면 후임 총장하고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인사위를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후임 총장하고 있던 이 인사 원칙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자신의 뜻을 위주로 해서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대검 차장이 조남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건데 어쨌든 검찰청법에 정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에 관한 그 조항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장관이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독단적인 과정 주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필성 변호사 모셔서 말씀 들으려고 했습니다. 4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청문회 현장에 계십니다. 오시는 대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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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도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홈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불과 한 2년 전에는 엄청 뜨거웠었는데 오늘은 엄청 차갑네요. 2년 전에 엄청 뜨거웠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니까 당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아니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던 기억들이 다 생생하죠. 예. 근데 뭐가 문제냐고. 뭐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가 있던 사람을. 뭐예요? 지금 또 그래서 윤석열 얘기 서로 데려오겠다고 당권하는 사람들. 참 묘하잖아요. 아, 묘하다. 근데 있었던 뭐냐고, 이게. 얘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국민의힘도 보면서 똑같잖아. 지금 뭐가 다릅니까? 참 묘하네요. 네, 참 김호수 묘하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얘기들 어제 SBS 보도부터 시작돼서 라임, 옵티머스 우리 많은 국민들 중에서 수조 원대, 수천억대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권력형 범죄로서 정관계 로비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여기에 대한 실체 규명이 안 됐고요. 수사가 잘 안 됐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까지 그 관련자가 들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라임 다 기억하실 텐데 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 지내고 난 다음에 여기 변론을 하게 됐는가. 이 사건 수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청와대 민정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저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올리기 어렵다고 보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이거는 좀 잘못됐다 붙고 생각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별 얘기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고 심각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도 정관이요 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년 전에 기억해 보세요. 윤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쭉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녹취 파일 틀면서 굉장히 뜨거워졌던 건 항상 후반부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조용합니까? 다 빼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관예우 잘못했고요. 이거는 검찰에서 있었던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검찰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어쨌든 정관예우에서 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돈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저는 좀 안타까워요. 주진우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름 올리신 것은 물론 이제 본인은 로펌에서 이름을 올려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수사 뭐 변호를 하고 이러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펌에서 어쨌든 이제 변호인 일단 이름 올리잖아요. 이렇게 수임을 할 때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은 뭐 수사 관련해서는 전혀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제 그게 단순히 김호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말 검찰 출신의 많은 정관의 요구들을 했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목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름을 올리기만 했다. 난 몰랐다. 그거 핑계인데요. 네, 그게 다 돈이죠. 아들 문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지금 이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 여기에 대한 입사 문제에서 지원서에 아버지 이름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양식까지 바꿔가면서 우리 아버지 누구 이런 거 쓰게 되는 거 조국 전 장관 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나는 무심한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무심한 아버지. 이것도 어서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지금 또 거기서 조국이 또 그래서 무심한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자녀 교육에 무심했던 아버지의 심정. 이거 나중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할 때 왜 꼭 이런 문제들 제대로 검증을 똑바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날카로운 인사검증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정치 현안이 많아서 그런가요? 일단 법사위원 중에 전당대회 출마해 있는 인사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요하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 현재까지 나왔던 내용들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옵티머스 라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무심한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건 속에서 지금 주진우 라이브의 이 내용들로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법사위에서 보고 있다면 아마 남은 시간 동안 더 화력을 집중할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매섭게 몰아붙이지 않는 걸 보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굉장히 엘리트 검사로 잘 나가셨거든요. 좋은 요직에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김호수 지금 검찰장 후보자에 대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게 본인들의 당권 경쟁 관련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주진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연관해서 본다고 하면 이분이 검찰총장 되더라도 정권 편 들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김 빠진 청문회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큰 억측이고 오해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인사 추천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매선 공세를 이어갔던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이거 정치적 중립성을 그 후보자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공격하다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은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데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부분들을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 먹고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이토록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는 걸 국민 앞에 널리 알리고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이 있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니까 2009년도 6월 달에 이프로스에 올렸던 김호수 후보자의 글을 쭉 보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올린 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과 이분들의 이 김호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은 도대체 뭐지? 영화대사 중에 누구냐 넌?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서 김호수 후보자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국가관과 그런 정치적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큰 공격을 안 한다는 말씀. 전혀 아니고 우리가 공격을 해도 임명을 하니까. 아니 그거는 공격을 해도 임명한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판단할 때는 이게 정말 국민적 눈높이야. 야당이야 당연히 공격. 야당이 어느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공직자 후보자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그냥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한두 번 있었긴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참고 사항인 거지 가장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실 때는 아마도 저는 국민적 공감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이제 그 야당이 정말 이걸 낙마를 목표로 해서 또는 낙마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드는 건 분명합니다. 네. 1833님께서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인사검증하는 사람도 답답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 다 털어보세요. 얘기합니다. 7005님께서 국민의힘에서 서서히 하는 것이 혹시 이번 총장도 일단 되고 윤 총장처럼 돌변하는 거 아닐까요? 미리 암묵적인 약속 이렇게. 그러니까. 네, 걱정돼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청와대로 차를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얘기가 많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녀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김기현 원내대표 권한대행 처음에 살짝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방미 성과에 대해서 네. 오찬 등을 가지면서 만나자고 제안이 왔을 때 과거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5당 대표가 다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5당 대표가 뭐 다 야당도 같은 야당입니다만은 우리가 교섭단체 100석이 넘는 야당과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에 같이 5당 대표로 참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할 때 그때 갔어야 이런 돼요.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1대1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네.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거는 대통령과 함께 무조건 참석하는 게 맞다.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왜냐하면 방미 이후 왔던 성과들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런 것들 충분히 공유하고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과 지지층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잘못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흥미롭게 봤던 게 요즘 정의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잖아요. 예. 민주당 정부랑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역시나 여영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지금 국회 가면 손실보상법 왜 처리 안 하냐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아직도 현재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측면들에서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매서운 질의하고 질타하는 거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병민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긍정적 부분은 있습니다. 긍정적 부분을 인정하고 그걸 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태경 의원 또 태영호 의원까지 나와가지고 잘한 부분이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 좀 부족했으면 이러면 설득이 되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변인 얘기를 하면 잘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모든 게 잘못됐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교수님 말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점수를 더 딸 거리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가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대통령 만나서 야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위반해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받고 대통령이 조금 더 진지하게 야당 제1야당 아닙니까? 네. 제1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얘기도 들으면서 같이 대화 소통이 돼야 되는데 다녀오고 나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내 말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걸 당장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100%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듣고 또 대통령이 정책을 위반하는데 참고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준석 돌풍이 거셉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갈까요? 우리 자 장유유서 순서로 자 김병민 먼저. 이 장유유서 우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얘기를 해갖고서는 어제 오늘 뭐 하루 종일 뜨겁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도 약간 동변상련의 심정에서 자신을 투영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를 했고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의장을 했고 뭐 당대표를 당에서는 2번을 당대표 했습니다. 정세균 개가 있을 정도로 SK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 나면 다음 대통령 가는 길이 우뚝 설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장유유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장유유서대로 하면 내 차례인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온갖 질타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관심 가져준 거 고마운데 이게 너무 깊게 이 본인의 그런 느낌들까지 투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준석 띄우기 아닐까요? 고도에. 이준석을 띄우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본인이 해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유유사란 말이 있지만 이준석 지금 최고위원의 돌풍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 문제 때문에 이게 잘 될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장유유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깎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런 이제 현상,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륜을 중요시하고 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보면 그 말이 어떻게 쓰일 거라는 거는 아셨을 텐데. 그럼요. 그리고 그 전체 맥락을 다 들어봤어요. 요 말씀하셨던 내용 딱 짜갖고서는 문단 주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 시험 언어 영역 문제를 낸 다음에 행간에 담겨진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준석 전 최고에게 거기에서 또 긍정적인 의미를 하려고 했던 수능 문제가 왜 그렇게 나와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튼 장유유서 논란 덕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당대회가 대히트치는 모습이 됐고 여기에 질세라 지금 후발주자로 있는 박용진 의원이 막 뛰어나가고서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장유유서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에게 몰리게 되는 이런 민심의 바람 흐름들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주자들도 저는 굉장히 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총리한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고맙다니까요. 이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러나 경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8237님께서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하는 프로 직접 들었는데요. 장유유서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얘기하고요. 9212님께서 대구 시민으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준석 돌풍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한테는 큰 자극이 되겠어요? 예, 긍정적인 효과라고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이제 네.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돌아갑니다. 오늘 쉬었다 해요? 아니 오늘부터 네. 돌아갑니까? 그 얘기는 네네. 그 얘기는 쉬었다가 6시에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좀 쉬자고요. 네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성준이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성준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가면서 성준이의 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준이. 2살 터울의 성준이 형은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두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지쳐가는 성준이 가족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에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북과 경북에 비 오다가 새벽에 우선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구름이 발달해 시간당 15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때가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영서지방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한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상층에는 한기가 위치해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비가 쏟아질 텐데 낮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까지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는 대기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제주 대부분 지방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 북부 서부에는 10에서 30mm 정도, 중부도 대부분 지방 5에서 10mm의 비가 27일 낮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영서지방에 가시거리가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로 상승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가족들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70대만 홀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경북 안동에서 나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를 변론한 적 없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변호사 A씨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서지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투자해주는 세제 혜택 확대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이준석 돌풍. 예. 계속 돌풍이 당내에서도 막 몰아칩니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 되느냐? 진짜 되느냐가 이제 궁금한 건데 네? 오늘이랑 내일 여론조사가 돌아가요. 예. 그리고 원래는 컷오프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등록하는 사람들이 한 보통 3명, 4명 되니까 전대를 가면 되는데 이번에 8명이나 등록해서 5명으로 예비 경선을 합니다. 그리고 예. 오늘 내일 여론조사고 금요일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5명이 누가 들어가느냐 네. 그리고 여기에 1등을 누가 하느냐를 보면 이게 진짜 여론조사만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야라는 게 금요일에 그 뚜껑이 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이 바람은 불어 인기는 있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이 이제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50대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50인데 그것도 이제 김병민 의원 지난번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당심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또 본선에 가면 7대 3이잖아요. 70% 30%니까 당원이 70%를 하다 보니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도 지금 계속 대구를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박근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럼 결국 당심을 얻겠다는 의도라고 보이지는데 당심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당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당심도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걸 찍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준석 전 최고가 될 건지 아니면 당권에서 당심에서는 이걸 못 찾아서 중진이 될 건지 이게 지금 사실은 관전 포인트죠.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네. 얼마 전까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요 할 정도로 네.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여론조사는 누가 뭐래도 인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대중정치는 아니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네. 비해서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사실 예능부터 시작돼서 거의 모든 방송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네. 지금 이준석 나경원 이 양강구도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요. 네.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좀 기존에 있었던 질서랑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야 이렇게 됐다고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하는 기존 사람들은 다음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안 될 거다 싶으면 주호영 대표에게 섰던 표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의 전망일 뿐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금요일 5명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합종 연행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예비 경선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심지어는 단일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표가 몰려갈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예측론을 가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좀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측을 하면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의 수준 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747님께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문제 제기했는데 경선을 보니까 2030 세대와 호남 지역 비율 너무 낮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두고 본선 여론조사의 비중을 가지고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세대 간 반영 비중을 얼만큼 둘 것인가 그리고 지역 간 반영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제 당원에 대한 전통적인 구조를 보면 당원 숫자가 TK나 영남 지역에 있는 당원 숫자와 호남의 당원 숫자가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정을 했고 여론조사에 돌리게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이 언급을 했던 상황이고 네.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국민들의 민심들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가는 게 온당하다고 보죠. 7693님이 이준석보다는 김병민이죠.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분이시죠. 출마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김병민 하라니까 안 하고.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야? 이준석 최고위원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정도로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들을 한껏 높여놨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긍정적인 의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신 결과물들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서 서로 상처 주고 개판 논쟁까지 끌고 나오고 그러다가 결과물이 국민들이 보는 거랑 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로 봅니다. 개판 논쟁 물어보자고 왜 친이계가 주호영 의원을 밀어주자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주호영 대표가 과거에 친이계였던 건 맞죠. 그렇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대표랑 친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냐?
반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냐 시기에 따라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왜나요? 그래서 지금 이 개판 논쟁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표가 된다고 하면 큰 어떤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바람이 불겠지만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예컨대 또 이제 안 되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이런 비판을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준석 바람이 부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정치 사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주요 정당에서는요 30대 대표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소수 정당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이런 돌풍 자체가 우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YS DJ 때 30대 기술원도 있었죠. 오직님께서 낙동강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확실 얘기합니다. 2828님 김병민은요 100권 도전설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준석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 이준석은 40살이 안 돼서 대권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김병민은 대권으로 가실까요? 당권을 놓은 거죠. 그런데 개판 논쟁 개파 논쟁입니다. 개파 논쟁이 있고 설전은 있고요. 계속 이슈는 있고 흥행도 있는데 아젠다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또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일 잘하는 게 딱 말을 갖고서는 언론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논쟁을 끌고 가는 건 최고입니다. 제목거리를 던져주는 거. 예, 그거를 뽑아내는 거는 최고인데 그러니까 관심이 촉발되지만 정작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네. 지금을 관통하는 최고의 시대적 화두 저는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세계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길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미래 먹거리 산업들은 어떤 거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대권 도전은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맞아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잘하고 있지만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점은 이 젠더 논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성 맞아요. 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더 그 전당대회 내에서 폭발적으로 나와주면서 당의 입장들이 정리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죠. 핵심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지금 보면 개파 갈등만 계속 신구 간의 갈등, 중진들은 이준석 공격하고 이준석은 또 거기 방어하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이런 내용밖에 안 나와요. 자동차 얘기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비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당이 어떤 컬러를 가지고서 어떤 쇄신책을 갖고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어. 이 부분은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후에는 너무 이렇게 서로 중진이니 신인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홍보 아니면 소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참 당권 주자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이 이슈 티키타카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최주봉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고요?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어떻게 됩니까? 주자들 변주의 움직입니다. 주로 대구에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영남을 제일 먼저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거기가 표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2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당원 비율이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도 기자들한테는 되게 관심사였는데 역시나 그 영남권이라고 하죠. TK, PK를 합치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표심이 달려 있는 거죠. 누가 그래서 될 것인지. 모두 대구 영남으로 막 달려가요. 맞습니다. 그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 달리고 있는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조호영 전 원내대표 모두 그 대구에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네. TK의 맹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쉽게 되리라고 했는데 영남권에서도 조호영 원내대표의 조금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얼마나 민심을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 쪽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컷오프 지나면은 뭐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 많이 드러날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좀 자기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다 하는데 전당대회 선거인단 비율 보면 확실히 네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33만 명 정도가 선거인단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중에 TK 지역이 9만 2천 명, PK 지역 7만 6천 명. 이걸 합치면 절반이 넘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TK가 그냥 30%네요. PK가 20%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충청권인데 10% 정도. 서울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더하고 뭐 강원, 제주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 서울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도권, 경기도랑 합치면은 그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는 20, 30대 선거인단도 거의 없고요. 맞습니다. 이게 당원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50대 미만으로 묶었고 일반 여론조사는 40대 미만으로 묶었는데 뭐 20대, 30대 지지율이 40대 미만 여기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게 변수네요. 맞습니다. 2030의 변수가 뭐 돌풍이 불 것이다 했는데 선거인단은 다 60대, 70대가 많은 영남 지역에 그렇죠. 표가 다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그걸 다 이제 보정을 해서 나온 거고 진짜로 이제 실제로 결과를 가늠하게 될 여론조사는 그게 안 되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내가 유리해 아니면 또 까봐야 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3당들이 세종시 특공 문제 들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국정조사하자고 나왔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분위기는? 네, 일단 오늘 뭐 청와대 가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이렇게 야 3당이 어제였죠.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부터 받아라 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야3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민주당의 그런 스탠스를 좀 비판을 하면서 매번 야당 탓만 하고 진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왜 회피하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나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심상정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산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귀와 눈을 막고 사느냐 이러면서 LH 사태로 화태해하는 국민들이 뺨을 맞은 격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야말로 우리 정말 일반 개인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여당을 좀 더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단체도 비슷하고요. 네, 경실련이 오늘 성명 냈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이게 지금 처음에 불거진 것은 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를 밝혀내면서 이제 처음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세청사나 관세평가 분류원 여기서 이제 세종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세종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다니는 그 분들에게 특별 공급을 한 게 문제의 시발점인데요. 그 사실 이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에 이제 그 혈세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2015년부터 2019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2015년이고 또 이 중에서 기재부의 심의를 받았던 게 천홍욱 전 청장 재임 당시인데요. 이분은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비선실제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던 그래서 그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고 천홍욱 최순실 인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도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근데 또 이제 야당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야당은 공세를 펴는데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2015년, 2016년 이때 있었던 거죠. 최서원 씨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관세청에서 좀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취하고 여당은 두들겨 맞는 그런 입장입니다. 약간 이상한 그렇게 구도가 된 거죠. 네, 6663님께서 평소에는 집토끼라고 코로나 때도 대구를 위해서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아무것도 안 하더니만 지금은 왜 전부 오는겨? 왜 그런겨?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1부에서 김경진 전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금 전까지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필성 변호사 바로 국회에서 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청문회 다녀오셨어요.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 갈 때는 엄청 치열하고 이렇게 막 날카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적어도 참고인 신문에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부딪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지나가신 부드럽게요. 네. 김필성 변호사가 우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도 이렇게 오래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고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개 얘기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네. 증인이 없이 참고인만 이렇게 된 상황, 소환된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재판을 많이 받아봐서 증인, 참고인 잘 아는데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는 뭡니까? 이제 그 근거법이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김호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김호수와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김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개인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증언이고요. 네. 참고인은 전문가를 좀 부른다고 생각하시죠.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문가를 부른 겁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초안을 많은 보고서를 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레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김필성 변호사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을 물어보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부른 이유를 오늘 좀 이제 하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일단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 교수는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무슨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뭐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흑서, 뭐 그런 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뭐 이제 이런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부르신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제 그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기획하는 것보다 제가 좀 실무를 이제 관여한 적이 있어서 네. 뭐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일반론적인 걸 물어보기 위해서 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는 이제 주로 저는 그런 쪽 얘기들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 뭐 수사 기소 분리란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얼마나 진행됐다고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주로 했죠. 알겠습니다. 몇 시에 지금 국회 청문회 가서 지금 몇 시에 나온 거죠? 2시간 정도 했습니다. 3시까지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네. 3시 반에 시작을 해서 5시 한 40분 이 정도에 오늘 청문회 일정 그 청문회 과정을 거의 지켜보셨죠? 예, 그렇죠. 자, 김필성 변호사 전에 네. 어떤 일이 좀 쟁점이 됐습니까? 뭐 이제 김호수 저 앞에 이제 그 증인이 없었으니까요. 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주로 됐었고요. 네. 이제 뭐 잘 알려진 뭐 예를 들면 아들 문제, 아들의 이제 취업 문제,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정관 이후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수임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이제 조국 수사에 관련해서 무슨 그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니 어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전관 예우가 있었던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이거에 전관 예우가 있는지 여부에 이 전관 예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임 그 수사 보고를 받다가 변호사가 됐다 이 부분 말하시는 거죠? 그에 저게 좀 약간 분리되는 문제인데요. 네. 애초에 전관 예우 문제가 된 게 이제 이분이 그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에 약 월 1,900에서 2,900 정도의 그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 이게 전관 예우 아니야,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 사실 그렇게 논제가 됐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이게 사실 황교안 대표 있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월 1억씩
네. 사실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그런 분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계돼서 무슨 부정한 문제가 있었다면은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임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라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는 뭐 살인자가 됐던 누가 됐던 누구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변호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 정도는 듭니다. 참고인으로 이렇게 네. 출석하면 돈 줍니까? 뭐 여비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요? 예, 받았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들어왔는지는. 저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저하고 문재인 민정수석하고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하고 이렇게 됐는데 불출석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벌금 맞았어요. 그래서 네. 가끔 만나면 벌금 동기라고 우리 얘기하고는 했었는데.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론적, 이제 원칙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코드 인사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코드를 안 맞는 사람을 미용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이 편파적으로 뭐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한 이런 상황이 들어와서 좀 결격사유가 분명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텐데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거 기자회견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네.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현재 지금 큰 틀에 잡혀 있는 검찰 개혁을 정착시키는 작업이 지금 이제 중요한 과제다라는 식의 요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검찰총장으로 선택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는 큰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네.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도 뭐 그렇게 험악하거나 치열한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난번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중요한 자리를 따지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뭐 그거는 저도 사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저도 TV로만 봐서 그러긴 한데요. 윤 총장이라는 인물이 이때 당시 이미 좀 논쟁적 인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 이제 처벌의 일종의 아이콘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정치적 쟁점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합니다. 1650님께서 민주당 개혁 인사 기준이 언제부터 박근혜 정부 인사였나요? 얘기를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코드형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대검에서 중요 요직을 했었고 그 전부터 잘 나갔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 무력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화되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물론 이제 특히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도덕성이 물론 중요하죠. 공직자에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업무 능력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직자로 적합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도 이 사람이 그것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인가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문제 있는 걸 전부 다 꼬투리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평소 소신껏 외쳐 오셨어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좀 있지요?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죠.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큰 틀에서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딱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 정치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그럭저럭 큰 틀을 잠든 성공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도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인물들, 쉽게 말하면 범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초점이 아니라 민생에 밀착하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치안 문제나 아니면 그런 범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그런 민생과 밀착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기획되고 그렇게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검찰개혁론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검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검찰 개혁의 주체가 사실 검찰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김호수 총장 그러니까 후보자의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 들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된다면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까? 김경진 전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중요하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문제고요. 특히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공수처를 통해서 이렇게 견제하면서 잘 가야 되는 문제고 현재 김호수 총장에게 제가 봐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좀 큰 틀에 짜져 있는 검찰 개혁 구조를 안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구조, 개혁 안들을 안착시키는 게.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제 큰 틀은 만들어졌지만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실무에서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도. 네, 그런 그렇죠.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됩니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가로세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또 다른 참고인이었죠. 서민 교수도 모시려고 연락드렸는데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모시지 못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 많은 퇴근길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분당서로 성남 쪽 탄천 1교 지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이동에 15분이 넘게 예상됩니다. 이전 구리방면 강변북로도 방화에서 성산대교까지와 원효대교부터 암사대교까지 내내 밀려 있어서 이 정체 모두 지나시는데 1시간 30분 잡으셔야겠고요. 반대 일산 쪽 한남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정체 더 극심합니다. 성수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1시간 25분이 걸리는데 이 이후 정체 구간 아닌 성산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전도사고 처리 중이고 조금 더 가 행주대교를 못 간 2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길을 가시든 많이 밀리니까요. 속도보다는 안전을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526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준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두 변호사님 백신 맞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 노쇼 지금 신청하셨어요? 27일부터 네, 내일부터 어플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네. 빨리 맞고 싶어요. 너무 맞고 싶어요. 그죠? 예. 전 된다면 연속으로 맞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연속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안 돼요. 오른팔 왼팔로 놔줄까요? 예, 저는 건강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9890님께서 아내도 2차 맞았는데 1차보다 덜 힘들어합니다. 조경태 의원도 맞으셔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조금 안 맞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선택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방송 쉬셔야 되는데 그래도 맞고 싶습니까?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는데. 하루 정도 쉬어야죠. 쉬어도 네. 나중에 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아유, 그거 일단 그거 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금 주려고 하는 혜택 자체가 인센티브들이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 맞은 사람은 제한 금지 모임에서 빼주고요. 밀접 접촉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 맞으면 해외여행 가도 자가격리도 그렇죠. 면제해 준다고 하죠. 네. 이거 충분히 저는 쉬어야죠. 여기 다 자가격리 한 번씩 해봤죠. 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6555님께서 전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 2차 주사 맞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좋아졌어요. 이게 빨리 맞고 싶습니다. 정말. 자,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까? 사실은 크게 정관예우라든지 이 논란 정도 빼고는
그냥 원래 예상됐던 질문들이 왔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도 더 좀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또 한편으로는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좀 쏠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법사위원들도 거기 정신은 다른 데가 별로 있었고. 이렇게 떨어뜨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어차피 우리가 뭐 해도 임명하실 거잖아요. 네. 라는 식으로 네. 아예 전제를 달아놓고 그리고 나온 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김 전 차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지만 네.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그 동안에도 뭐 공직자로서 검증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잠깐 이제 공직을 떠나서 변호사 있으면서 뭐 변호사 활동했던 부분들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라임 같은 데 관련해서 변호를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 그게 문제가 되려면 본인이 공직에 있었을 때 라임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나갔다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닌 이상이야 관련 사건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전관예우 얘기가 문제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전관예우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선거처럼 왜 선거 그런지 검증하려고 아십니까? 안 하려고. 예. 국민의힘에 검사들이 많습니다. 네. 높은 검사 출신들이 많고요. 많죠. 뭐 저희도 변호사니까 법조 시장을 아는데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국민 눈높이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안 맞아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그 금액이 전관 예우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로펌에서 월 1,900에서 2,900 받았다. 이게 보통 장차관 정도 하면 보통 로펌에서 억대가 넘죠. 억대.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월. 예. 맞아요. 뭐 다 다르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옆에서 보면 알아요. 저분은 공직 가시는구나. 저분은 돈 버시는구나. 이렇게 기로를 정해야 되는데 네. 이 김호수 후보자는 애매하게 선택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예 좀 안 받지. 아예 안 받든 아예 많이 받든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말이 제가 부적절했다면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법 부장판사나 지검장급 되면 로펌에서 억 단위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건 정관 특혜가 아니라고 비리라고 그 정도가 되면. 아무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 의제가 있고 그리고 또 공직에 나서겠다는 분이 저는 라임 옵티머스 관련 변호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정관예우 이런 논란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적절하지는 않죠. 근데 다만 그런 고위직이 가는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정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그런 사건. 것들로 가는 거죠. 상당히 고민돼요. 저는 뭐 그런 높은 위치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모르겠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 나를 청와대나 정부에서 부를지 모르니까 마음 먹고 교수나 이런 거 하다가도 옆에 친구들은 동기들은 돈 엄청 버는데 근데 고민들 계속 한다는 거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것도 1, 2년인데 그걸 1, 2년도 못 참고. 왜냐하면 그 1, 2년을 놓치면 또 그만큼 못 받아요. 그때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벌 거면 공직에 가지 말고. 저도 그건 그래서 저희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잖아요. 네, 공감해요. 저는 그거 전관 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관 비리입니다. 전관 예우를 자체를 없애는 게 없애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법으로 몇 년간 통제하고 있지만 네. 그거 다 피해 나갈 방법도 사실 있고요. 머리 좋아요 법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믿지 않고 그런 있죠. 부분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국민들에게 권리를 많이 가져다 줄수록 네. 배심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국민들이 기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준다든가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지금 정관이라는 이유로 예우라는 이름으로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분들에게 도덕적으로 공직하실 분이니까 돈 벌지 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네. 누구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가요. 제도로 막아야죠. 동기생이 한 두 달 사이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같이 나왔는데 그 공직 생각 없던 자기 동기생은 엄청나게 벌어버리고 공직 생각 혹시나 부를 거를 대비해서 안 번 사람은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아니 근데 옷을 벗었다고 판사나 검사에서 옷을 벗었다고 그 사람들한테 사건을 몰아주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안 맞죠. 사실 그게 정관 비리죠. 자, 공수처로 차를 돌려보겠습니다. 요새는 다 자동차, 화물차, 버스 다 그러죠.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이 3호 사건으로 채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걸 두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과연 이게 이제 검찰에서도 대검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 그랬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로 각을 안 세우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수사에 들어간 것 자체가 신기하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검찰도 나섰는데 네. 공수처가 나섰어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하고 또 그런데 저는 이게 형사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하게 불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이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떠놓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현행 절차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공개하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 검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건 알 권리가 중요해라고 그냥 내밀어 버리면 그러면 법하고 절차는 왜 만들어요? 그거 지키라는 게 법조계 특히 검찰이잖아요. 아니 검찰에서 계속 지키라고 얘기하더니 보수 언론에다 조선일보에 떡 해가지고 일면에 머리 기사에 뭐라고 냈습니까? 이게 알 권리입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게 너무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에서 결국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1호 사건 조희연 사건보다는 조금 그래도 공수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1호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셨군요. 그래서 이제 검사에 대한 사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주 논란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는 공소 제기 전에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예. 공소 제기 후니까 안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주체가 될지 안 될지 애매하고요. 네.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정도가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비밀을 우리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비밀 가치가 있을 때는 비밀로 보는 게 실질 비성이라고 그렇게 보긴 한데 이게 형사 사법 시스템, 검찰 시스템에 거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비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수사는 하는데 형사처벌을 못하는 결과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을 떠나서 공수처가 맡을 사건인가 이러면서 정부 여당 눈치 보려고 하나 끼워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마치 공수처가 나선 것이 잘한 것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해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절대로 아닌데 공수처까지 나서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놓치면 야 이게 불법이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범죄는 뭐가 적용되는 거야? 공상 비밀이야? 비밀로 보려면 국가가 이거를 비밀로 할 만한 실질적인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수사상의 이익이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직까지 수사 대상 공법으로 기재가 안 됐지만 뭐 관계에 있는 것처럼 기재된 사람이 이름이 나갔다는 정도인데 그러면 그거를 비밀로 보게 되면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논리가. 여러 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걸 떠나서 저는 감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검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나서서 이건 잘못했다 해처리를 탁탁 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검찰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그 훈련 같은 지침을 바꿨거든요. 네. 정면 지침 위반이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네, 정면 위반이기 때문에 뭐 징계를 한다 그러면 형사처벌해서 애매할 것보다 징계를 아주 강하게 세게 하면 되죠. 중징계를 많이 네. 한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방법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게 공수처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이성윤 지검장의 관용차 특혜 의혹 이것도 이 문제도 공수처로 첩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뭐냐면 관용차 사용했던 게 이익이 좀 있다 해가지고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네. 100만 원 뭐 이런 거 2만 원 뇌물 공여죄 뇌물 뭐, 2만 원 예. 뭐 이런 것 뇌물 수수 공여 네. 이런 게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찰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고발 조치를 했던 건데 했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공수처에서 수사하라면서 이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애초에 이제 공수처 관할이 많으냐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건 맞지만 또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에 산다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요. 과연 이른바 김영란법의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모호하긴 해요. 이거 사실
그게 제가 몇 번 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공수처에 사람도 없었던 때예요. 누가 이게 뭐 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질 수사관 뽑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걸 관용차 공수처장만 쓸 수 있는 차를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무리스러운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것도 좀 신기한 재판인데요.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에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재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왜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냐 하면 이 정진웅 이제 피고인이죠. 네? 본인이 부인을 하고 옛날 진술 조서를 받아놨을 겁니다. 그 조서를 부인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참고인격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한동훈이 피해자죠. 네.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지금 나온 상태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동훈 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전화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도 좋다. 그러니까 네.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같은 걸 위해서. 그래서 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갑작스럽게 자기를 찍어 눌러서 소파 아래로 누르는 폭행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진웅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여는 게 아니라 번호를 이렇게 누르는데 번호 누르는 게 평상시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화를 껐다 켰다 하면서 특별한 조작을 한 것 같아 보였다라는 거고 한 검사장은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나를 찍어 누른 건 뭔가 의도가 있는 폭행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의도가 있는 폭행이었다고 보기에는 그냥 생각해보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있고 거기도 직원들이 있고 검사장급하고 중앙지검 부장검사하고 네. 윗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몸싸움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뭔가 의도를 갖고 독직 폭행을 했다. 독직 폭행은 죄송합니다. 마동석 씨를 호출해서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옛날 영화. 옛날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막 이렇게 경찰이 지나가다 자범이라고 하지만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진실의 방화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요새는 큰일 나죠.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그런 독직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룰 만한 일인가? 이 사건은 여기서 이 한동훈하고 정진웅만 빼버리면 이런 사건이 우스워요, 사실은. 사실 사건은 또 만약에 지금도 웃겨. 만약에 한동훈 자리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제가 똑같아요. 아이폰 저도 아이폰 쓰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얼굴 페이스로 열리기도 합니다. 네. 그거 페이스로 열던 사람이 갑자기 비밀번호 치는 걸 보고 잠그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해하고 때렸다는 게 정진웅의 때렸다는 게 아니라 뺏으려고 했다는 게 변소 내용인데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돌았는데 피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사 둘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검사라는 걸 직업을 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기소까지 될 가능성도 없고요. 정진웅 검사가 그때 거기 멈추라고 하고 그때 연행에 갔으면 어땠습니까? 또 그러면 또 뭐 또 독직 체포라고 뭐 독직 체포요? 감금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 다시 또 얘기해서 만약에 검사가 이런 거 했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해요. 96만 원 맞춰주는 검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는 또 조사를 받고 어떤 검사는 또 조사를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를 볼 때 조금 검찰을 안 근데 국민들만 검사를 안 믿느냐? 검찰도 검사를 안 믿어요. 지금 검찰 내에서도 지금 보면 서로 믿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 가자고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를 못 믿겠다. 쟤네들 못 믿으니까 심의위원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성윤 지검장이 심의에 가서 본인이 뭐 기소가 돼버렸긴 했던 것도 있고요. 예. 이 한동훈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본인이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휘하고 영장을 받았던 사람인데 본인이 압수수색 당하기는 처음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처음 받는 과정에서 만약 자신이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누가 자기 같이 행동했으면 아이고 예 휴대전화 감수책 이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진웅 차장검사가 그때는 부장검사였습니다. 네. 부장검사가 폭행을 한 걸로 수사를 하다가 폭행을 한 걸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 있죠.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 과정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검사가 직접 나서서 앞에서 영장 제시하고 이런 경우 자체가 별로 없죠. 네. 수사관들이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예우 차원에서 그렇죠. 갔었던 왜냐하면 거죠. 검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한 검사장은 뭔가 의도가 있었고 일부러 이런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본인 입장에서 한 것이고 정치적인 폭행이었다고 수사였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수사였다 폭행이 아니고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한동훈을 빼버리고 일반인을 제가 넣었을 때 설사 이런 폭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는 좀 단언할 수 있는데 검사 기소 안 했을 겁니다. 검사 기소 안 했었는데 검사를 기소했다면 그때 그런 검사들은 또 훌륭한 거죠. 뭐 또 그렇죠. 일반인이 한 사람이 또 검사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죠. 하여튼 독직 폭행이라는 전 처음 봤어요 최근에. 조금 희한하다. 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3212님께서 국민들은 검찰들을 패거리 지어 싸우는 거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너무 피곤합니다. 더 이상 검사기 안 하고 싶진 않아요. 충분히 힘들 거걸랑요.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도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정민호님께서 공수처가 큰 건은 놔두고 정말 구조적인 문제는 놔두고 잔잔한 사건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제도가 완비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응원을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141님께서 기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 모시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코로나19 검사 23번 받았습니다. 23번. 아유. 백신 접종 2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 접종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스크 벗는 7월이 기대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이번에 못 받으시면 10월 뒤로 가버립니다. 네네. 내일부터 노쇼 예약 성공하시길. 노쇼 예약할 거 당연하죠.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3년 만에 개기월식 오늘 밤 붉은 달이 뜬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달 보셨어요? 하늘 예쁜 거 보셨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바람도 그렇고요. 봄밤입니다. 봄밤은 아주 귀해서요. 좀 걸으실 수 있으면 산책하시면서 달 보면 됩니다. 오늘 달이 7시 36분에 뜹니다. 주진우 라이브 끝나고 조금 있다가 뜹니다. 그런데 붉은 달이랍니다. 붉은 달이 뭐냐면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붉은색으로 변하는 개기월식 블러드문 현상이 오늘 밤에 벌어집니다. 8시 9분에서 8시 27분 사이에 관측된다고 합니다. 8시 9분에서 8시 27분 사이에. 자, 하늘 예쁘다고요? 자, 봄밤에 걸어가면서 달한테 기도도 하고 참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봄밤은 귀하니까요. 이거 붉은 달이니까 늑대 막 깨어나는 거 아니냐, 야생에 울부짖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달 보세요. 달 구경 꼭 하세요. 한국 코로나 회복력 5위, 일본 대만은 추락.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블룸버그라는 미국의 그 통신사, 큰 언론사가 있는데요. 코로나 회복력 순위라고 이렇게 주요국의 사회 경제적 혼란을 이렇게 따져서 전염병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상위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5위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저 밑입니다. 백신 아주 선진국들이 지금 위에 있는데 우리는 5위로 지금 잘하고 있다. 이제 백신만 잘 맞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재근님께서 아니 주 기자님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무슨 달이요? 그래요? 남부지방 비 오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저 올 때까지는 하늘 바랬는데 바람도 좋았는데 방송 시작 전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진 한 장에 몰락한
영국 마약상,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영국 한 마약상이 사진 한 장, 이렇게 치즈 사진 한 장을 SNS 메시지에다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수사당국에서 그 치즈를 들고 있는 손바닥 사진에서 지문을 인식해가지고 학상을 잡았다고 합니다. 손바닥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수사 기밀을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돼? 다른 범죄자들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디지털 메신저 메시지는 공개된다고 봐도 됩니다. 디지털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상태야.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줄리안 어산지가 저한테 얘기해 준 말인데요. 아무튼 마약상이 사진 하나 올렸다가 그걸 쫓아가서 이렇게 검거하는 영국의 경찰력, 부럽습니다. 우리 경찰도 이렇게 해줄 거죠? 네. 초딩 이템 푸시팝, 이게 왜 유행인 거예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푸시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실리콘 틀 위에다가 튀어나온 뭘 톡톡 누르는 장난감이래요. 포장재로 쓰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뽁뽁이라는 것처럼 누르면 그런 촉감이 난답니다. 그런데 완구 유튜버들이 이 푸시팝을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논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 넘쳐나는데 다른 유튜버들이 또 다른 장난감 띄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넘쳐난다고 합니다. 유행은 잠깐. 환경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머니가 사달라고 해서 욕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얘기합니다. 의외로 비싸요. 얘기합니다. 마이주님께서 푸시팝 우리 집에도 있어요. 재미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는 처음에는 재미있었을 거 아니에요. 꿀벌 2마리 협동작전, 사람처럼 음료수 뚜껑을 돌려서 열었다. 뉴스원 기사인데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있었던 영상에 꿀벌 2마리가 탄산음료 병을 열기 위해서 병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움직여요. 그러다 결국 마개를 돌려서 땁니다. 진짜입니다. 우와, 꿀벌들이 음료수 병뚜껑을 따고 따는데 성공해요. 근데 이렇게 쑥 들어가 봤는데 꿀이 아니고 탄산음료예요. 달기는 애도 얼마나 이게 인생은 참 사기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열고 나니 꿀은 아니지만 그 움직임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벌들도 이렇게 힘을 합치면 서로 도우면 뭔가를 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거나 서로 도우면 더 큰 일 해낼 수 있을 거죠. 그쵸? 네. 5718님께서 서귀포는 비가 와서 달을 볼 수 없어요. 방송은 하고 있지만 그래요. 아이고 여기도 죄송합니다. 5348님 여긴 남원인데 구름이 잔뜩 꼈어요. 이제 어제는 너무 예뻤는데 여기도 죄송합니다. 어제는 너무 예뻤는데 아무튼 비가 그치면 달을 볼 수 있으면 블러드문 붉은 달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네, 좋은 봄밤 되십시오. 비틀즈의 헬프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